안녕하십니까. 전남대 박종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과학 창의성인데요. 과학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부제로 천재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일까? 과학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관련해서 할 일은 별로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창의적인 사고를 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사고를 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 하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사람이나 창의적인 작품 하면은 어떤 사람이나 작품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아인슈타인이나 피카소의 작품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되던가요? 조금은 남의 말을 잘 안 듣거나 또는 자기 소리만 주장을 하거나 행동도 약간 기이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표현되곤 하죠. 그것은 바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고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어쩌면 창의성이 정신병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슈만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슈만은 작곡가인데요. 그래서 이 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연구는 슈만의 조울증 증세하고 창의적인 작품 활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죠. 근데 저도 그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론에서 나온 말은 슈만의 조울증 증상과 창의적인 작품 활동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였죠. 그리고 실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종종 나는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조나스 서크 같은 사람은 백신을 개발하신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시나 그림이나 이야기가 갑자기 짜지어지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생각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과정을 아하식의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그 만화 같은 데 보시면은 갑자기 생각이 날 때 머리 옆에서 전등에 불이 반짝 켜지죠.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는 그렇게 불현듯이 직관적으로 갑자기 떠오르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연구자들이 주로 이제 와서 하는 말들은 창의성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의 한 유형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평범한 일반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몬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발견의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인데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은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인력이 작용한다는 법칙이죠. 태양이 지구를 당기고 지구도 태양을 당기고요. 지구는 또 지구상의 물체들을 당기고 그래서 지구상의 물체를 놓으면 지구 표면에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만류인력 법칙이 뉴턴이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학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뉴턴이 동료로부터 받은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지에 이미 뉴턴의 만류인력에 대한 비슷한 생각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그 뉴턴을 알고 있는 다른 과학자 친구들도 유사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후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영국의 왕실협회의 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프린키피아라는 책에 쓰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자네 책을 쓴다고 하는데 만류인력 법칙을 나도 생각한 적이 있으니 자네 책 서문에 내 이름도 써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뉴턴은 안 써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까칠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면은 물리학의 가장 기본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누구누구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다시피 메이어나 헬몰츠나 주울이 1800년대에 비슷한 시기에 다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와이스버그라고 하는 분이 특별히 왓슨과 클릭이 DNA가 발견되는 과정을 분석해서 수페이지에 걸쳐서 썼는데요. 그 얘기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먼저 왓슨과 클릭이 DNA 연구를 할 때 다른 과학자들도 DNA 연구를 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중에 한 분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인데, 이분이 그 DNA를 X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찍은 X선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은 힌트와 비밀을 담고 있는 사진이어서 왓슨과 클릭한테 아주 커다란 영감을 줍니다. 실제로 왓슨과 클릭은 이 X선 사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X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X선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연구에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X선 사진을 만약 공개하지 않았다면 왓슨과 클릭이 정해진 시간에 DNA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폴링이라는 학자도 DNA 연구를 했는데요. 이분도 아주 유명한 화학자입니다. 이분도 DNA 연구를 하면서 DNA 구조가 이와 같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왓슨과 클릭보다 먼저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왓슨과 클릭이 깜짝 놀라죠. 폴링이 논문을 발표했단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삼중 나선 구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왓슨과 클릭은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삼중 나선 구조를 왓슨과 클릭이 그 전에 체크해 봤고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말이 재미있습니다. 왓슨과 클릭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별로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은 폴링도 똑똑한 화학자이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면 다시 연구를 수행할 거고, 그렇다면 또 좋은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왓슨과 클릭은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합니다. 실제로 폴링이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약 한 달 뒤에 왓슨과 클릭은 이중 나선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2달 후에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링이 얘기를 하고 나서 약 3개월 후에 왓슨과 클릭이 논문을 발표한 셈이죠. 그래서 만일 폴링이 더 빠르게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연구를 했거나 왓슨과 클릭이 그 당시에 연구를 좀 게을리했다면 오늘날 DNA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와이스버그가 이렇게 왓슨과 클릭이 DNA를 발견한 과정을 조사를 하면서 결론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DNA가 나오기까지 비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DNA는 창의적인 산물이면 분명하지만 그러한 창의적인 산물은 그 당시 과학자라면 할 수 있는 평범한 사고 과정을 사용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창의성과 IQ입니다. 우리가 IQ라고 하면 똑똑함을 대변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로 IQ가 높은 사람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고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도 높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IQ가 높은 사람이 창의성이 높을까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질문도 초창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미 1962년도에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대상자를 골라서 IQ 검사도 하고 창의성 검사도 했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IQ 90보다는 IQ 100이 창의성이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IQ 100보다 IQ 120인 경우에도 창의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IQ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IQ가 120이 넘자 130이라고 해서 창의성이 더 높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린 결론은
IQ가 120 이상이면은 창의성과 지능이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주제는 워낙 재미있어서 벌써 한 50년 후에 또 유사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다음 이제 이때는 IQ를 검사하는 검사 도구가 영역이나 종류에 따라 몇 가지가 있어서 봤더니 검사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IQ가 87 이상에서도 창의성과 상관이 없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검사에서는 IQ 104 이상에서 창의성하고 상관이 없게 나타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리는 결론은 결국은 IQ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이나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창의성은 타고난 것인가 하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겠죠. 창의력이 높은 어머니와 아버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창의성은 적절하게 길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질문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토렌스라고 하는 분은 창의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1972년도에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9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9개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도 총 142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총 142개의 연구가 과연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효과가 있는가를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성공률이 평균 72%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10명 중에 7명은 효과가 있었다. 또는 목표치의 70% 정도는 창의성이 발달하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연구를 했고, 그때에도 성공률이 한 68% 나와서 창의성은 이제는 적절하게 훈련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중요한 내용 3가지를 말씀드려서 잠깐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사고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고라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 사고의 한 유형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는 평균 정도 또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IQ면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는 적절하게 연습하고 훈련하면 교육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서 창의적인 사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창의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그 기계 장치 같이 보이는데요. 뭐라고 보이십니까? 자, 이것은 1957년도에 소련이 인류 최초로 띄워올린 인공위성입니다. 소련이 미국에 앞서서 인공위성을 먼저 띄워오르자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소련보다 뒤졌다고 해서 교육에 대해서, 특히 과학교육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길포드라는 학자가 강연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미국 교육이 위기를 맞았는데 그 이유는 닫혀진 교육을 해서 그렇다. 즉 정해진 하나의 답만 가르쳐서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답이 없거나 답이 여러 개인 열린 사고가 중요하다 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발산적 사고 또는 확산적 사고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발산적 사고, 확산적 사고가 창의성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에서는 먼저 많은, 다양한 또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건전지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전지를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다양한 용도를 제안해 보자 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은 실제로 창의성을 기르는 활동 프로그램에도 들어있고요. 또는 창의성을 평가하는 도구에도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를 켜는데 사용하거나 모터를 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마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니까 꼭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용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무거운 물체 밑에 깔아서 바퀴 대신으로 쓸 수 있고요. 또는 모양이 원통 모양이니까 세워서 원을 그리는 데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
이 망간 건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저렴한 건전지를 분해해 보면 그 안에 까만 가루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이산화망간이라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셔서 옥시풀을 사셔서, 옥시풀은 보통 투명한 그 소독약이죠. 사서 그 옥시풀에다가 이산화망간 가루를 넣으면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옥시풀이 과산화수소수라고 해서 H2O2입니다. 그러니까 O가 물보다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이산화망간이 들어가면 그 O가 떨어져서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과학이나 실험을 워낙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이 사실을 알고 집에 있는 건전지 다 빼다가 분해하고, 다 쓰지도 않았는데 분해하고 옥시풀 사다가 산소 만드는 실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탑쌓기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를 제한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과제는 창의성을 평가하는 데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평가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는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유창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구를 켜거나 모터를 돌리거나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아이디어를 냈죠. 그러면 유창성은 6점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종류가 달라야 되는데요. 전구를 켜거나 모터를 돌리는 것은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있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무거운 물체 밑에 깔아서 바퀴 대신으로 쓰거나 원을 그리는 것도 외형적인 원 모양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같은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니까 4개 종류가 되겠네요. 그러면 종류당 이런 거는 이제 2점씩 줘서 8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융통성 점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6점과 8점을 더해서 14점이 되겠죠. 그리고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독창성이라고 하는데요. 독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의 자체가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5명밖에 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독창적인 아이디어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물론 이 5%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3%나 10%로 바꾸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밀하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고르고 싶다 그러면은 3%로 낮추셔도 되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너의 아이디어 참 독창적이다 하면서 격려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10%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소 만드는 데 쓰는 아이디어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면은 이 경우에는 5점 또는 10점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점을 준다면은 전체 창의성 점수는 14점 더하기 10점에서 24점이 되겠죠. 자, 발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과학 활동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서 잠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은 볼록 렌즈 뒤에 빨간 막대를 놓고 막대를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해서 관찰 결과를 적도록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다음 화면으로 갔네요. 자, 보시면은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죠. 그리고 가운데가 굵고 가장자리가 가늘어 보이고요. 그리고 휘어서 보인다. 만약 이렇게 관찰 결과를 쓴다면 3가지 정도를 썼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유창성 점수가 3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찾으면 좋은데요. 어떤 것을 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관찰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세히 보시니까 뒤에 막대는 빛을 받아서 밝은 부분이 위에 있죠. 그런데 렌즈를 통해서 보는 상은 밝은 부분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두 번째 동영상을 보니까 수직으로 세운 것으로 봐서 좌우로 움직이겠네요. 이것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반대로 움직이고 휘어 보이고 가운데가 좀 더 두껍게 보이고 첫 번째 비디오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종류 면에서는 그렇게 다르다고 보기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점수는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움직이는 방법을 달리해서 새로운 관찰을, 다른 관찰을 찾아봐야겠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영상을 보면 전부 직선 운동이었죠. 상하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이거나. 그래서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제 회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운동을 하니까 직선 운동의 경우와 반대로 회전 방향이 같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선 관찰과 다른 관찰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융통성 있는 관찰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손목의 위치를 보니까 좌우가 바뀌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빛을 받아서 밝은 부분을 봤더니 상하도 바뀌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에서도 발산적 사고가 중요하고 이와 같이 많은 다양한 그리고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관찰을 찾게 되면 새로운 관찰을 할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과학에서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이죠. 다시 말해서 한 우물을 깊게 파서 노벨상을 하나라도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었습니다. 콜과 콜이 한 연구는 120명의 물리학자를 선정을 해서 그들이 쓴 논문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물리학자는 50편을 썼고 B 물리학자는 60편 또는 C 물리학자는 100편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용수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인용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박종원인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아주 좋으면 다른 사람이 논문을 쓸 때 제 논문을 인용합니다. 박종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박종원은 이렇게 말했으므로 하면서 제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죠. 그래서 인용한 수가 많다는 것은 제 연구가 좋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총 논문 수하고 인용 수가 사실 관계가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통계적인 결과로 상관관계가 0.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꽤 상관이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낸 결론은 많은 논문을 쓰는 과학자가 좋은 논문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높아서 한 30년 후에 또 했지요. 이때는 좀 더 선별을 해서 유명 대학에서 99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에도 상관관계가 0.52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꽤 상관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출판물 수를 보면 248개이고요. 다윈은 119개, 프로이드는 330개, 에디슨은 1000개 넘고 피카소 2만 개, 바하는 1000개 이상의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 보면은 작품 활동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좋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작업이 필요할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던가요? 지금은 컴퓨터에서 소설을 쓰겠지만 옛날 그 원고지에 쓸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던가요? 원고지에 쓰다가 구겨서 막 버리죠? 그러면서 양쪽에 수북하게 고이고 나서야 다 썼다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 시도 중에는 여러 번의 실패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실제로 자신의 결과물을 발표를 하고 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류가 있었네요 하고 철회를 한 경우가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출판물과 작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출판물 속에서 이제 창의적으로 대단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출판물 속에 생각보다 허접하고 별로 중요하진 결과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다양한 시도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산적 사고에서 세 번째가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즉 독창적 사고를 하는 건데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건데 나는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창적인 사고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안내들이 연구자들이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4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일 뭐뭐니라면 반대로 생각하기, 조건이나 법칙이나 정해진 정의를 바꿔보기, 그리고 유머. 자, 만일 뭐뭐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있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일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지구 중력이 2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지구 중력이 2배가 되면 일단 제 몸무게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살을 많이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관절염이나 관절염이 생기기 쉽고 또는 뼈가 더 두꺼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체육,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많이 힘들겠죠. 높이 뛰기도 힘들고 농구공을 던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만일 우리 눈이 X선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처럼 뼈만 보일 텐데요. 이제 피부적인 외형적인 모습은 이제 관심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나 미인의 기준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형의 기법도 살 부분이 아니고 뼈로 바뀔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뭐를 옷에 숨겨서 갈 수가 없겠네요. 다 보이니까.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1cm만큼 작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실제로 1989년도에 애들이 줄었어요 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이것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화는 저도 실제로 봤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2편, 3편도 나왔어요. 3편쯤에 가서는 커진 걸로 나왔던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가상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이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인 사고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생각하기인데요. 여기 볼록 렌즈에 빛을 쬐이면 한 군데 빛이 모이죠. 그래서 햇빛에서 빛을 모아서 마른 잎사귀를 태워보거나 그랬을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오목 렌즈를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요. 그거는 아마 남들도 다 생각할 것 같아서 독창적인 사고라고 하기는 어렵겠고요. 여기서는 유리로 만든 볼록 렌즈하고 그것을 공기에 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반대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를 유리로 채우고 유리 부분을 판에서 공기로 비워놓는 거죠. 제가 이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유리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유리 대신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빈 볼록 렌즈를 만들어서 물속에 담그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이저 빛을 비추니까 오히려 빛이 퍼져나가죠. 이와 같이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전기로 바꾸어 주죠.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은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꾸로 뒤집어서 켜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만일 발광 다이오드에 빛을 비추면 전기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빔 프로젝터 앞에 밝은 빛을 비춰봤습니다. 그랬더니 1.42V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도 태양전지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생산되는 전류의 양이 매우 작기 때문에 태양전지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1.4V의 전압이 만들어지는 것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스피커를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소리 신호로 바꾸어 주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그렇죠. 마이크가 될 겁니다. 스피커를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스피커는 훌륭한 마이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정해진 법칙을 바꾸어 보는 건데요. 이것이 독창적인 사고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세계 지도를 걸려면 어떻게 걸면 될까요? 제가 그 호주의 학회에 참석했을 때 호주에 있는 한 대학교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대학교의 복도에 그 마침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이와 같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시면 거꾸로 걸려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왜 세계 지도를 거꾸로 걸어 놓으셨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지 웃으면서 대답은 안 해주고 저한테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위가 어딘가요?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호주는 남반구에 있고 남반구에서는 남쪽이 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지도를 걸어놓은 것이 거꾸로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바로 걸어놓은 셈이지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기초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 몇 미터 갔는가로 정의를 하지요. 또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갔는가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탈 때에 나타나는 속도계가 바로 이 개념을 사용한 거죠. 60km/h다 그러면 1시간에 60km를 간다는 빠르기이고 100km/h다 그러면 1시간에 100km를 간다는 빠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 나오는 개념인 만큼 이거를 바꾸어서 쓴다면 아마 틀린 개념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독창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잘 알려진 법칙도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이동거리분의 걸린 시간. 이거는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m 이동하는데 몇 초 걸리나 이거가 되겠죠? 이거 쓸모가 있을까요? 예, 이미 오른쪽 사진에서 보셨듯이 운동 경기에서는 대부분 이 개념을 쓰죠. 100m 가는데 몇 초 걸리는가로 빠르기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잘 알려진 정해진 법칙이지만 이렇게 바꿔보면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창적 사고를 하는데 유머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보통 유머가 어떨 때 재미있으신가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으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를 때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창적인 사고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유머를 준비해 왔는데요. 껌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뭐 치클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답은 고양이 뇌입니다. 검은 고양이 뇌로 노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높은 곳에서 아기를 낳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 하이에나입니다. 자전거를 못하면 이거 영어 문제 같은데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모터사이클입니다. 낙타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낙타의 아버지는 당연히 낙타겠죠? 낙타의 엄마도 낙타고. 근데 이제 유머를 위해서는 독창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답이 그게 아닐 텐데요. 낙타의 아버지는 늑대라고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해서요. 재미있으신가요? 자, 여하튼 유머라고 하는 것은 예상과 다른 결과로 사람을 재미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독창적인 사고와 연관이 깊고, 주변에서 유머를 하실 때 썰렁 개그라고 핀잔 주시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면 독창적 사고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또 두 번째 얘기를 점검해 보고 다음 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의성의 특징으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창의성은 발산적 사고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발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다양한, 그리고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독창적 사고라고 정의하는데, 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만일 뭐뭐니라면 또는 반대로 생각하기, 상황이나 조건이나 법칙 바꾸기, 유머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적 사고, 많은 사고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렴적 사고, 즉 모으는 사고는 창의성하고 관련이 정말 없을까?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발산적 사고가 퍼져나가는 사고이지만 수렴적 사고, 즉 다시 모으는 사고도 창의성과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레고지요. 예, 레고 하나는 직육면체에 볼품없는 모양이지만 그거를 잘 정리해서 모아보면 이와 같은 작품도 만들 수가 있고요.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산출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개별적인 곳에서는 없던 특징이 함께 모음으로써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서로 모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수렴적 사고이고, 수렴적 사고가 창의성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아짐으로써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는 것은 생물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개미와 벌이 대표적이죠. 개미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린 시절 디즈니 만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디즈니 만화에서 도널드 덕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덕이 그날도 좀 개미 집을 들쑤시고 도망을 가는 장난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개미가 이제 화가 나서 도널드 덕을 따라가지요. 도널드 덕이 집에 가서 문을 쾅 닫고 그리고 틈새를 다 막아서 개미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화가 난 개미들이 집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구멍을 뚫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굴뚝과 같이 어떤 다른 틈새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만화에서는 재미있는 것이요.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그 손잡이 있는 대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여서 손 모양으로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도 아주 재미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와 같이 모음으로써 원래 하나하나에서는 없었던 기능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수렴적 사고도 창의성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이런 모으는 기능은 대표적으로 표나 그래프 만들기죠. 퍼져 있는 데이터를 표나 그래프로 만들게 되면 보이지 않던 특징이 보이게 되고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기호로 나타내가 수식으로 나타내면서 새로운 표현이나 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과학에서도 이렇게 모아서 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명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이 사용이 되는데 발명의 가장 초보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아서 결합하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분은 드라이버에 그 작은 램프를 달았네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나사를 풀거나 조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음료수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핸드폰에 오프너를 결합을 시켰고요. 보통 어머니들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시려면 복잡하죠. 비행기 표뿐 아니라 짐도 드셔야 되고 아기도 안고 그 다음에 아기가 배고프다고 하면 우유도 줘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짐과 우유병과 아기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결합을 시켜 놓으면 어머님들이 아주 편하시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잘 볼 수가 없는데 버스나 지하철에서 물건 파시는 분이 가끔 올라오시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종종 봤는데요.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결합해서 물건을 파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볼펜을 가져오셨는데요. 이 볼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면서 누르면 샤프심도 나와서 연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볼펜으로 쓰다가 잘 지워지지 않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화이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뒤에 뚜껑을 열면은 화이트가 나와서 볼펜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시고요. 또 아까 그 드라이버 경우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볼펜을 쓸 수 있도록 앞에 작은 램프를 달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볼펜으로 쓸 때 주로 그 메모를 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 뒷뚜껑을 열면은 작은 메모장이 나와서 메모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모으면 그래도 좀 잘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사고를 학생들한테 연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을 그리는 겁니다. 이건 어느 중학교 학생이 마인드맵을 그린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꽤 잘 그렸어요. 자,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면 창의적인 활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하면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느 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배운 내용에서는 이 부분을 안 배웠지만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예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면 아랫부분은 1단원에서 배웠고 윗부분은 5단원에서 배워서 단원이 바뀌어서 별로 관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또 찾아볼 수도 있게 됩니다. 저도 마인드맵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것으로 개념도, 즉 컨셉트 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종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존에 없는 아이디어를 말하는죠. 근데 기존에 없는 아이디어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가젤입니다. 가젤은 순한 동물이고 해서 무리를 보통 지어서 있고요. 초원에서. 이제 사자가 나타나면은
빠르게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이 가젤이 빠르게 도망가는 영상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사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가젤이 도망을 안 가고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흰 엉덩이를 내보이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과학자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다음 하는 일이 뭔가요? 왜라는 질문을 하죠. 다시 말해서 긴급한 상황인데 왜 안 도망가고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가 하는 일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래서 그럴까 하는 임시적인 또 답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왜 가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재미있는 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런 학생도 있고요. 또는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몸 푸는 중입니다. 이러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응답이었고요. 한 응답은 주변에 어린 가젤들이 있어서 어린 가젤들한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응답이 있는데요. 그런 응답을 한 경우에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유를 설명을 하죠.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또는 뭐 관련된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둘기가 둥지에 이제 새끼를 품고 있는데 이제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 뱀이 이제 비둘기 둥지로 가까이 가지요. 그 비둘기의 새끼나 알을 먹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비둘기 어미가 이제 위험을 느끼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날개가 부러진 것처럼 둥지 밖으로 나와서 기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뱀이 둥지를 향해서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어미를 따라가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비둘기가 어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둘기의 경우처럼 가젤도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가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일 거다. 자, 다시 말해서 가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은 다른 곳에서 빌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쉬워 보이지만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이름도 학술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귀추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abductive think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사고를 귀추적 사고라고 하고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아주 좋은 사고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도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케쿨레의 벤젠고리, 케쿨레라고 하는 화학자가 벤젠의 화학적인 구조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분이 사실은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벤젠고리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꿈을 꿔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도 추운 날이라 난로 앞에 앉아서 연구를 하다가 졸게 됐대요. 과학자도 뭐 졸리면 좁니다. 졸다가 이제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에 의해서 깼는데요. 그때 마침 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그란 모양의 상황을 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으로부터 이제 생각이 난 것이 벤젠고리도 이와 같이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벤젠고리의 화학적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케쿨레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발견하고 나서 한 30년인가 35년 지나서 강연에서 한 얘기라 사람들이 좀 안 믿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케쿨레 말고도 이와 같이 다른 곳에서 불현듯이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사례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왓슨과 클릭이 DNA 연구를 할 때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엑선 사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생물학자들한테는 엑선 사진이 그렇게 친숙한 경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물학자들이 봤을 때 이 엑선 사진은 신기하네 하고 지나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 클릭은 물리학 연구도 했었고 생물학 연구 전에 물리학 연구도 했었고 또 엑선을 이용한 연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고 아, 뭔가 꼬여 있네.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생물학 연구를 하지만 물리학에서의 연구 경험이 영향을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기 위해서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관련을 짓는 연습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도 창의성 활동에서 제가 종종 학생들한테 내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하고 볼록 렌즈를 연결해 보자. 그러면 뭐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습니다. 볼록 렌즈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빛 에너지를 모았죠? 스프링도 누르면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죠. 저장되어 있고요. 물론 늘려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둘 다 동그란 모양이다 하고 연결을 할 수도 있겠어요. 외형적인 특징이지만 외형적인 특징으로 간단하게 이런 연결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유사한 것으로 연결을 꼭 시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죠. 유리 볼록 렌즈는 깨지지만 새로 만든 스프링을 깨지지 않고 늘어나거나 구부러진다. 이와 같이 서로 관련 없어 보이지만 관련을 짓는 연구가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사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창의성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잘 정리하는 것으로 생길 수 있다. 기존의 아이디어를 모을 때 중요한 것은 잘 정리돼서 합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합치는 것을 정합적이라고 합니다. 잘 정리해서 합치지 않으면 잘못하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정리해서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결합해서 발명하기, 마인드맵 그리기, 루브 골드버그 장치 그리기, 또는 표나 그래프나 기호나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이지만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방식이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로 가젤이나 과학적 발명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창의성, 과학 창의성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은 발상적 사고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그리고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위해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거나 바꾸어 보거나 만일 뭐뭐니라면 하고 가상적인 세계를 가정해 보거나 유머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지는 사고뿐만 아니라 모아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디어를 가능하면 많이 모아서 잘 정리하게 되면은 흩어져 있는 것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는 새로운 사고지만 다른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사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과학적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고가 아니고 평균 정도의 IQ라면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고 유형의 하나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창의적인 사고의 특징이 뭐고 그런 특징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어떻게 사고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